그것은 감사도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정리해고였습니다. 어머니의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오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깨뜨리지 않으려고 시아버지 49제를 마친 날이었습니다. 49일 동안 저는 거의 쉬지 못했습니다. 매주 절에 다니며 제물을 준비했고 시아버지가 생전에 왕래하던 지인들께 일일이 연락을 드렸고 회사 직원들의 조의금과 화환을 정리하는 일도 제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상가에서 자리를 지켰고 도련님 준혁 씨는 친구들과 연락하느라 바빴습니다. 저는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니, 그렇게 길들여져 있었던 거겠죠. 49제 후 친척들과 시아버지와 가까이 지내던 분들이 모여 식사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그게 바뀐 건 어머니께서 자리에서 일어서시던 순간이었습니다. 다들 잠깐 제 말씀 들어주세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아버지 안 계시고 나서 제가 많이 생각했어요. 한강 유통을 어떻게 해야 하나. 아버지께서 평생 일구신 회사니까요.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한강 유통을 회사 지분은 전부 준혁이한테 넘기기로 했어요. 대표 자리도요. 저는 21번 고르게 쉬었습니다. 한강 유통. 제가 10년 동안 영업이사로 일하며 지켜온 회사. 시아버지께서 당뇨 합병증으로 처음 입원하셨을 때부터 제가 사실상 운영해온 회사. 거래처를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적자였던 냉동 물류 라인을 흑자로 돌려놓고 직원 22명의 월급을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지켜온 회사. 준혁 씨가 입사한 지 고작 8달. 납품처 이름도 절반은 모르는 그 회사.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목소리를 가능한 한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말 그대로야. 준혁이가 아들이잖아. 아버지 회사는 아들이 이어야지. 어머니, 저도 지난 10년 동안 그 회사를 위해 일했습니다. 영업 전반을 제가 맡아왔고 아버지 입원하신 이후로는 모든 결정을 제가 내렸어요. 어머니께서 손을 가볍게 저으셨습니다. 수연아, 네가 열심히 한 건 알아. 그런데 회사는 다른 거잖아. 우리 집 회사는 우리 핏줄이 이어야지. 넌 며느리잖아. 며느리. 그 단어가 그 자리에서 묘하게 울렸습니다. 10년 동안 매달 거래처 15군데와 직접 협상하고 남편도 몰랐던 세금 문제를 혼자 처리하고 아버지 2번째 입원 때 회사가 흔들리지 않도록 몸으로 버텼던 그 시간들이 그 한 단어에 전부 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 씨가 입사한 지 8달밖에 안 됐잖아요. 그때 준혁 씨가 옆에서 가볍게 웃었습니다. 형수님이 옆에서 도와주시면 되죠. 뭐, 금방 배우죠. 그 웃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자기 것이었던 걸 찾아가는 사람의 웃음.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알겠습니다. 잠깐 바람 쐬고 올게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를 썼습니다. 떨리면 진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억지로, 하지만 분명하게. 그리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차에 타고 나서야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핸들을 2손으로 잡고 한참 동안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고 했지만 눌러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고. 지금은 생각을 해야 할 때라고. 10년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2해가 지났을 무렵 시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때 저는 식품 대기업 물류팀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수연아, 아버지 회사 좀 봐줄 수 있어? 당장 맡을 사람이 없어서
잠깐만이면 되는데 잠깐이 10년이 됐습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연봉이 더 높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강 유통으로 첫 출근을 하던 날 장부는 엉망이었고 거래처 몇 곳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고 직원 절반은 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사장 며느리가 회사를 맡는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반년이 지나자 아무도 그 눈빛으로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회계 시스템을 새로 정비했습니다. 납품 단가 협상을 직접 발로 뛰며 다시 했습니다. 적자를 내던 냉동 라인을 과감히 축소하고 상온 물류를 키웠습니다. 첫 해에 비어있던 거래처 자리에 새 계약이 채워졌습니다. 직원도 늘었습니다. 그 과정이 쉬웠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처음 2년은 제 명함에 직함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냥 수연이가 좀 돕는다고 하셨거든요. 거래처 대표님들을 만나면 처음에는 저를 똑바로 봐주지 않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숫자로 말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그것이 제가 10년 동안 버틴 방식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두 번째로 쓰러지신 건 4년 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거의 출근을 못 하셨습니다. 회사의 모든 실질적인 결정은 제가 내렸습니다. 입찰 여부, 거래처 신규 계약, 직원 채용, 자금 운용. 남편은 외부 영업을 다니는 사람이라 회사 내부 운영은 처음부터 제 몫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병상에서 저한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네가 없었으면 회사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고. 그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준혁 씨가 들어온 건 작년이었습니다. 29살, 카페를 차렸다가 접었다며 시아버지께 손을 벌리다가 결국 회사로 들어왔습니다. 직함은 이사였지만 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래처 미팅에 한번 데려갔더니 담당자 이름을 틀렸고 계약서 검토를 부탁했더니 이틀 후에 형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고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런 준혁 씨에게 회사를 통째로 넘긴다는 겁니다. 차 안에서 저는 조용히 결정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라면 7시에 일어나 회사로 향했겠지만 그날은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눈을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 수연아, 안 가? 눈을 감은 채로 대답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무 말 없이 출근했습니다. 오전 9시가 넘자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물류팀장 정 과장이었습니다. 이사님, 오늘 오후에 부천 쪽 거래처 방문 있으신 거 아세요? 네, 알아요. 저 오늘부터 잠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준혁 이사님께 말씀드려 보세요.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사님, 몸은 좀 괜찮으세요? 고마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2시간쯤 후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무슨 일이야? 부천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는데 담당자가 없대. 준혁 이사님께 연락해 보세요. 뭐? 준혁이가 그 거래처를 어떻게 알아? 대표 되실 분이니까 알아야죠. 수연아, 지금 화났어? 화났냐는 말이 귓가에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10년을 일한 사람한테 할 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 오늘 몸이 안 좋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제 일 때문에 전화 끊을게요. 끊었습니다. 다음 날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준혁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저 진짜 모르겠어요. 인천 냉동거래처에서 이번 달 단가 재협상 요청을 넣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준혁 이사님이 대표 되실 거잖아요. 이사님이 결정하셔야죠. 그게 저는 아직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요. 파악이 필요하시면 어머니께서 먼저 저한테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어떤 자격으로 그 회사에 있는 건지 모르는 상태라서요. 전화 너머에서
준혁 씨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너 왜 회사 안 나와? 준혁이가 힘들어 하잖아. 어머니, 저는 지금 무슨 직함으로 그 회사에 나가야 하는 건가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다니면 되지. 어머니, 저는 지난 10년 동안 영업이사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 지분과 대표 자리는 준혁 이사님 것으로 넘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직원인가요? 자원봉사자인가요? 수연아, 어머니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머니, 제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에 맞게 움직이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수연아, 오늘 인천거래처에서 공식 항의가 들어왔어. 단가 협상 기한을 이틀이나 넘겼대. 준혁 이사님이 처리하셔야죠. 준혁이가 어떻게 해? 인천 담당자 이름도 몰라.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씨, 저한테 왜 전화해요? 뭐? 저는 어떤 자격으로 그 회사 일을 해야 하냐고요. 어머니께서 지분과 대표 자리는 준혁 이사님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남편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그런데 지금 당장 회사가 돌아가야 하니까 회사가 준혁 이사님 것이 되면 준혁 이사님이 책임지고 돌려야죠. 소유와 책임은 같이 가는 거잖아요. 수연아,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머니는 어머니 말씀대로 하시고 회사는 회사대로 돌아가야 하고 남편 씨 질문 하나 할게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어제 어머니 말씀 들었을 때 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했어. 그러면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머니가 워낙 단호하셔서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려고. 나중에 언제요? 등기 이전 다 끝나고 나서요. 남편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수연아, 그럼 어떡하면 돼? 내가 뭘 해야 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남편 씨가 선택해요. 어머니 편에 설 건지, 우리 가정 편에 설 건지. 그게 무슨 말이야. 다 내 가족인데. 다 가족이면 공평하게 대해줘야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준혁 이사님은 8달 일하고 회사를 통째로 받고 저는 10년을 일했는데 며느리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 씨는 그걸 지켜만 봤고요. 저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 가지를 더 결심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가 쌓아온 자료들을 정리하기로. 거래처 계약서 사본, 가격 협상 내역, 제가 직접 기획하고 성사시킨 납품 계약들, 회계 정비 전후의 재무 자료, 전부 클라우드에 백업해 두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통해 들리는 이야기가 날마다 심각해졌습니다. 인천 거래처가 다른 업체로 계약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이번 달 결제가 꼬여서 협력사 2곳이 거래 중단을 통보했다고 했습니다. 직원 1명이 그만뒀습니다. 준혁 이사님은요?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연락이 잘 안 돼. 대표될 뿐인데요. 남편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이제 그만해. 네가 이러면 회사가 어떻게 되겠어. 어머니, 회사는 준혁 이사님 것이 되는 거잖아요. 준혁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잖아. 어머니, 회사를 받을 준비는 됐는데 회사를 책임질 준비는 안 됐다는 게 말이 되나요? 수연아, 너 지금 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지분을 받으면 그에 따른 책임도 같이 오는 거예요. 준혁 이사님이 대표 자리를 받으신다면 준혁 이사님이 책임지셔야죠. 수연아, 그리고 어머니,
저는 10년 동안 그 회사를 위해 제 경력을 바쳤어요. 괜찮은 회사 그만두고 들어가서 제 인맥 전부 써서 거래처 뚫고 아버지 두 번째 입원하셨을 때 아무도 안 나타날 때 제가 혼자 버텼잖아요. 그게 며느리로서 당연한 거잖아. 어머니, 그게 당연한 거라면 그에 상응하는 대우도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전화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 저 법적으로 따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먼저 계산하셨잖아요. 핏줄이냐 아니냐로. 그러면 저도 제 몫을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수연아, 설마, 어머니, 제가 10년 동안 이 회사에 기여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노무사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어렵지 않은 케이스라고 하시더라고요. 너, 그걸 어디다가, 어머니, 가족끼리 법정에서 만나는 건 저도 원치 않아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먼저 공평함을 깨셨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때부터 오래 거래해온 할인물산의 대표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수연 이사님, 요즘 어떻게 되신 거예요? 연락이 안 되셔서요.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회사가 많이 어수선하던데요. 이번에 연말 물량 계약 건인데 준혁 이사님이 나오셔서 만났는데 수치를 하나도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대표님, 죄송한데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네요. 정리가 되면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인물산 연말 계약건 기한이 이번 주 수요일이에요. 아무도 안 챙기면 놓쳐요. 남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알아. 근데 준혁이가 서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대. 수연아, 제발.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신우이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에서 사시는 남편의 누나였습니다. 수연아, 얘기 들었어. 상황이 그렇게 됐구나. 네, 많이 속상했겠다. 내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일이야. 근데 그렇다고 회사를 이렇게. 언니, 저는 방치한 게 아니에요. 제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지분도 없고 직함도 없는 사람이 그 회사를 운영하면 그게 자원봉사예요. 저 이제 그 나이가 아니잖아요. 언니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기다려봐. 나흘 후였습니다. 언니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아, 어머니랑 얘기했어. 아무래도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야 할 것 같아. 올 수 있어? 준혁 이사님도 오는 거죠? 다 같이.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으로 갔습니다. 거실에 어머니, 남편, 준혁 씨, 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말씀해 보세요. 어머니께서 저를 잠시 바라보셨습니다. 수연아, 나는 준혁이가 걱정돼서 그랬어. 준혁이는 아직 혼자 못 썼잖아. 아버지 회사라도 맡겨야 뭔가 자리를 잡을 것 같아서. 어머니, 그 마음은 이해해요. 준혁 이사님, 잘 됐으면 하시는 마음 당연히 있으실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지난 10년 동안 그 회사에 제가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많이 했지. 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수연이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한 건지 아세요? 아버지 두 번째 입원하시고 나서 냉동 라인 적자를 수연이가 직접 구조조정해서 살린 거 아세요? 할인물산이랑 장기 계약 맺은 것도 수연이가 6개월 발로 뛰어서 된 거예요. 저도 나중에 얘기 듣고 놀랐어요. 어머니가 조용해지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모두의 시선이 준혁 씨에게 쏠렸습니다. 저 사실 회사 운영할 자신이 없어요.
형수님 안 나오시고 나서 실감했어요. 저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거래처 이름도 헷갈리고 계약서 보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준혁아, 배우면 되잖아. 어머니, 준혁 씨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사실 빚이 있어요. 거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언니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준혁아, 방금 뭐라고 했어? 누나, 미안해요. 카페 할 때 지인이랑 같이 투자한 게 있는데 그게 다 날아갔어요. 사채 쪽으로 2억 조금 넘어요. 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굳었습니다. 준혁아, 너 그 생각으로 회사를 받으려고 한 거야? 회사 담보로 대출 받으려고? 형, 그게 아버지가 평생 일구신 회사를. 형, 들어봐. 언니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준혁아, 오늘은 잠깐 나가 있어. 나중에 얘기하자. 준혁 씨가 머뭇거리다 일어나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남편이 물 한 잔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거실이 오래도록 조용했습니다. 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셨습니다. 수현아, 네, 내가 잘못 생각했어. 준혁이가 자리를 잡을 거라고만 생각했지. 그 애가 어떤 상태인지는 제대로 몰랐어. 그리고 너한테도 너무 당연하게 굴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어머니, 사과는 나중에 받겠습니다. 지금은 회사 문제를 먼저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이후로 2달 동안 우리는 정리를 했습니다. 언니가 중심을 잡아 주었습니다. 법무사를 불러 제가 10년간 기여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산정받았습니다. 자료는 이미 제가 다 정리해 두었으니 어렵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어머니도 그 자료를 보시고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회사는 매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지분을 재정비했습니다. 어머니께서 25%를 갖고 남편과 저에게 50%, 준혁 씨에게 25%, 단 준혁 씨 지분은 빚 정리가 끝날 때까지 신탁으로 묻기로 했습니다. 회사 경영은 제가 계속 맡기로 했습니다. 단, 이번에는 공식 대표이사 직함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 준혁 씨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언니가 대신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이 회사 네가 지켜줘서 고마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 회사 잘 되길 바라요. 아버지께서 일구신 거잖아요. 어머니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내가 진작 네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요. 앞으로는 먼저 말해줘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잠시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회사는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인천 거래처는 제가 직접 찾아가 사과드리고 다시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할인물산 대표님은 기다려주셨고 연말 계약은 예년보다 물량이 늘었습니다. 대표님이 전화로 한마디 하셨습니다. 수연 대표님 없으니까 영 다르더라고요. 그 말이 묘하게 힘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달라지셨습니다. 예전처럼 제가 당연히 다 해야 한다는 식의 말씀은 안 하십니다. 가끔 회사에 들르시면 조심스럽게 물으십니다. 수연아, 요즘 어때? 힘들지는 않아? 어머니, 괜찮아요. 그 짧은 대화가 10년 전과는 다른 무게로 느껴집니다. 준혁 씨는 지금 빚을 조금씩 정리 중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집에 가끔 들른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저와는 아직 어색합니다. 그게 괜찮습니다. 모든 관계가
다 편안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어머니의 그 선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싶습니다. 아마 저는 계속 그 자리에 있었겠죠. 대표도 아니고 직원도 아닌 그냥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준혁 씨가 지분을 받아서 회사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겠죠. 회사는 무너졌을 거고 저는 그 뒤처리를 또 혼자 했겠죠. 하지만 저는 선택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기로. 많은 분들이 참고 계신다는 걸 압니다. 시댁 눈치, 남편 눈치, 세상 눈치.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야. 그게 다 가족을 위한 거야. 라는 말들 속에서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쌓아온 것에 이름을 붙여도 된다고, 당신의 기여에 값을 매겨도 된다고, 불공평하다고 느낀다면 그건 당신의 착각이 아니라고. 참는 것과 견디는 것은 다릅니다. 참는 것은 쌓이고 견디는 것은 단단해집니다. 저는 10년을 참았고 그 끝에서 단단해지기로 했습니다. 멈추는 용기, 기다리는 용기,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용기. 그것이 그 선언의 날 제가 배운 것입니다.